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들어간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예요. 얘는 취득 시 부대 비용들을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건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우리 자산 취득 시 포함한다는 건 차변에 이 비용 지출할 때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원재료 살 때 들어간 돈이면 원재료, 우리가 상품 살 때 들어간 돈이면 상품, 뭐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 취득 시 부대 비용의 얘가 우리가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관세라든지 통관 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운반비라든지 매입 운송 보험이라든지 우리 공장이나 창고에 도착했을 때 하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취득 시 재비용들인데, 자 이제 우리 매입 시 운반비나 아니면 매입할 때 운송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걸 생각 잘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물건을 우리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받는 거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입세금계산서 받을 때 부가가치세만 세관장한테 줄 게 아니라 관세하고 통관재비용도 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원재료 수입한 거면 원재료, 상품 수입한 거면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할 거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취득할 때는 이렇게 자산 원가에 포함을 할 건데, 뭐 처음에야 우리 창고에 이 금액들이 다 있겠죠. 그럼 이따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팔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사오는 조건들이 있을 건데, 자 이제 우리 미착품, 적성품, 시송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설명하는 건 우리가 전산 회계 1급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네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 계산 문제 풀 때에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는 우리 전에 제가 컴퓨터 가지고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는 팔렸다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줄 거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입력해 주는 게 우리 테스트예요. 그럼 실제 재고액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들을 실제 재고액이다라고 쓸 건데, 그럼 우리 창고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 중에 내 재고 자산에 포함될 거, 포함하지 않을 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책에는 미착 상품이라 적혀 있는데 미착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미착품은 얘는 먼저 기준이 인도 시점부터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럼 인도 시점 이전까지는 매출차의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미착품의 조건 중에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선적지 이전은 매출자 거지만 선적지 이후부터는 매입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착품이라는 건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이에요. 미착품은 지금 이 미착품이라는 말은 운송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 운송 중에 있는 거라는 건 이미 선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송 중에 있는 재고 자산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운송 중이니까 우리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경우는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단계나 수입하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재고 자산이 되게 되겠죠.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우리는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판 거예요. 팔아서 보내고 있으면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미착품이 있다라는 건 아직 상대방한테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매출자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지 어느 게 우리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적성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위탁 판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위탁 판매를 하는 거는 얘는 수탁자가 제3의자에게 우리가 판매 시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수탁자가 물건을 팔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적성품에서 중요한 또 표현들이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당겨 쓸게요. 자, 그럼 위탁자는 공장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판매 의뢰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탁자는 우리가 판매 대행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자, 서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수탁자의 입장이 있는지 위탁자의 입장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시송품 같은 표현으로 시용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자, 얘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현 시 재고 자산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우리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글자가 기네. 그럼 팔아달라는 써보고 결정하라고 우리가 주게 되면, 그럼 내 창고에는 써봐라고 고객들한테 줬기 때문에 창고에는 없게 되겠죠. 하지만 구매의사 표시를 받은 게 있다면 그건 내 재고 자산에서 뺄 거지만, 구매의사 표시하지 않은 게 있다면 내 재고 자산에 더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때 창고 재고 실사 금액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송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있는데 구매의사 표시 받은 게 300만 원 있대. 그러면 700만 원은 아직 내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 재고액에다가 700만 원을 더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냥 기준점만 가지고 생각해서 얘는 아직 내 거야 아니야 이것만 생각하셔서 더할 거다 뺄 거다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고 자산에서 뺀다 안 뺀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매출의 수익 인식한다라는 거하고는 서로 기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할부로 팔았을 때 단기 할부 판매든 장기 할부 판매든 구분 없이 돈 다 안 받았다더라도 팔았으면 이제 내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고 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아직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할부 판매 신경 쓸 거 없잖아. 수익 인식에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재고 자산에서는 이제 얘들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부로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이 아직 할부금 다 안 갚았다고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차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 수령 유무하고 재고 자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매입 할인, 매출 할인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매입 할인은 우리 지금 이 앞에 했던 거는 우리 그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였고 지금 매입 할인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제 차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깎아준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할인만 말고 애누리하고 환출을 보면 자 우리가 전에 했던 용어 중에 자 우리 환입이라든지 환출이라는 표현은 얘는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환입은 반품 받았다. 환출은 반품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애누리라는 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금액을 감액한 거를 애누리라고 하고 할인은 우리는 약정이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해준 걸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매입에서 이 계정 과목을 보면 매입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게 146번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리고 147번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148번에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다라는 건 상품하고 관계되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상품이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상품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매입 할인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재료가 있고 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고 남은 매입 할인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차감 계정은 다음 번호들을 쓰고 있죠. 자,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재고 자산에서 상품이 있죠. 그럼 이 상품하고 관계 계는 계정에서 관세 환급금 빼고 보면 지금 얘 번호가 146번이에요. 그러니까 얘 관계 계정으로 차감으로 붙어 있는 애가 146번 붙어서 얘 관계 계정으로 있죠. 다음 원재료도 이렇게 같이 관계 계정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153번이 원재료니까
그 아래 번호들이 이 번호의 차감 계정으로 붙어 있죠. 그럼 관계 계정이 있으면 꼭 걔하고 관련된 애를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계할 때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써야 된다면 상품 거냐 원재료 거냐, 지금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뭘 샀는데 일이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K랩에서는 참고해서 얘를 알려주고 있죠. 또 신용 조건을 걸어서 할인을 해야 된다면 할인에서도 상품이나 원재료 어떤 거 샀는데 깎아주는지를 봐서 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하는 것도 제가 두 개 있는 것 중에 선택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선택을 잘못하면 분계는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차감 계정이라고 말하면 짝지 꼭 봐야 되죠. 그럼 이 분계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원재료 10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하다 라고 하면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2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급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고 이제 돈 갚으니까 대변에 20만 원 빼고 현금으로 80만 원만 줄 거고 차이나는 이 20만 원을 하자로 인해서 깎은 거니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우리가 원재료 취득한 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재료 차감 계정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당연히 장부에는 반대쪽인 대변에 적혀지게 되겠죠.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가는 거니까 원재료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의 반대쪽에 써서 그럼 내 장부에는 원재료 100만원치인데 20만원 애누리 받아서 80만원치가 있어요 라고 장부에 표현되도록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할인도 원리는 이해가시죠? 할인도 원리를 보시면 자, 우리 10분의 2, 30분의 n이라는 건 30일 이내에 상환해라. 10일 이내 상환을 하면 2% 깎아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럼 자, 우린 총액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순회법은 이상하네요. 잠시 설명만 드리고 얘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분계를. 자, 총액법 보면 사올 때 차변에 우리 원재료나 상품을 사고 외상 매입금 40만원치 샀으니까 적어뒀다가 할인 기간 내에 우리가 돈을 주면 이 40만원 지우면서 2%인 8천원 빼고 주고 이 매입한 상품이면 상품의 매입 할인, 원재료면 원재료의 매입 할인이라고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10일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그냥 40만원 주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왼쪽 분계는 이해가시죠? 오른쪽 분계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갚으면 2% 깎아줄게 라고 말했는데 사오면서 2% 깎은 금액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할인 기간 내에 갚으면 얘를 지우는데
할인 기간 내에 못 갚아서 40만 원 다 주면 나 이자 줬다라고 처리하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회계 처리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순액법이라는 건 차감 계정 달았으니까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오버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분기에는 하는 곳도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서 얘 보고 고민하실까봐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매출 할인도 우리가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출 할인은 매출 자체가 우리는 수익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차감 성격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매출을 보면 매출에서는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러면 상품 매출에 우리 환입 팔았는데 도로 돌아온 거 반품, 그럼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또 매출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품 매출은 연결되는 다음 번호인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인데, 그럼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있고, 얘는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6번 매출 할인이 있는데 제품 매출에 차감 계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죠. 영업수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의 차감 계정. 자, 그럼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제품 100만 원 매출하고 외상 다음 달에 그냥 외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팔면서 신용 조건을 10분의 2, 30분의 n을 걸었다고 볼게요. 그럼 일단 팔 때는 우리는 제품 매출 100만 원 쓰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뒀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5월 10일 이내에 저한테 갚아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우리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쓰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장부에서 지우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2만 원 빼고 상대방이 98만 원만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약정에 의해서 깎은 거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할 거고,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제품 매출에 대한 거니까 그럼 406번에 매출 할인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매출 할인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책에는 이 앞에 매입하고 똑같이 총회법이 지금 제가 분개했던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
순액법은 또 대놓고 매출할 때도 할인액을 반영해서 매출로 잡은 거예요. 그랬다가 상대방이 이 신용조건 이후에 주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수익 인식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이자 받았다고 처리하는 게 오른쪽 순액법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받다가 분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분계할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이제 재고자산 원가 배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계산할 때 재고자산 수량 곱하기 재고자산 단가를 곱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하고 단가 결정 방법이 이제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먼저 수량 결정 방법을 보게 될 건데, 자, 이 수량 결정 방법이든 뭐 얘네들 할 때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기초 재고 자산의 단기 매입 자산을 더한 것,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 더하기 단기 매출 원가가 되게 될 거예요. 판매된 거.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팔렸는지에 대한 걸 볼 건데, 수량이라면 매출 원가가 아니고 판매 수량이 되는 거고, 개수가 금액으로 단가까지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기본 틀을 우리가 이제 T 계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재고 자산은 기초 재고 자산, 단기 매입 자산, 기말 재고 자산, 그럼 단기 매출 원가, 이렇게 T 계정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위에 있는 공식처럼 적어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계산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기초 기말 단기라 적어놨어. 단기. 그러면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그럼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을 보면, 자, 첫 번째가 계속 기록 법이 있는데 같은 표현으로 얘를 장부 기록법이라고도 해요. 장부 기록법은 계산을 이제 수량이니까 지금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기초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단기 판매 수량을 하면
우리는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세 개는 다 실제 값이 되는 거고 얘만 추정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판매 수량은 실제 값이 되고 얘는 추정 값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T 계정으로 하면 얘는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 수량, 단기 판매 수량. 그럼 단기 판매 수량은 얘는 실제 값을 쓰고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 남아 있겠네. 얼마치 팔렸으니까. 그래서 추정 값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은 실제 값. 얘는 그 결론적으로 추정 값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을 보면 얘는 기초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기말 재고 수량, 기말에 몇 개 있는지 세고 판매할 때는 다르게 정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판매 수량을 산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지재고조사법은 단기 판매 수량이 추정값이 되고 기초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 값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얘는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 수량. 위치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 기말 매입 판매라고 위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엔 얘네들이 실제 값이고 얘가 추정 값인 거예요. 얘가 추정 값을 쓰고 얘는 실제 값을 사용하고. 자, 그럼 우리는 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은 서로 한 방향으로, 한쪽은 판매 수량만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기말에 몇 개 있는지 수만 세지 판매 수량을 안 세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두 개를 섞은 혼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병행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얘는 기초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기말, 죄송해요. 여기에 수량은 기말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판매 수량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모질하다면 우리는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값들을 전부 다 실제 값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다 실제 값을 써야 이제 감모 손실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법을 보면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 수량, 단기 판매 수량을 하는데 얘를 실제 값을 쓰고 얘도 실제 값을 썼을 때에 얘 둘이의 차이가 나면 그 값을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차이가 안 나면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딱 정확한 거고, 차이가 나면 이제 어딘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혼합법을 주로 쓰죠. 평소에는 장부의 기록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기말에 아니면 월별로 한 번 이상씩 아마 실사한다고 해서 재고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평소에 이렇게 기록하니까 창고에 얼마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량이 실제로 있으면 정확한 거고, 이 수량이 모자라면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 행동을 안 하는 회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 하는 회사는 그냥 자기 혼자 일하는 곳은 안 해도 돼요. 뭐 없어지면 자기가 손해인 거고, 그죠? 자기 혼자 하는 건데 힘들어 죽겠는데 세겠어.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걸 웬만하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재고자산 순환 결정 방법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을 빼고 실제 있는 수량들 있죠. 그럼 실제 있는 이 수량에서 지금 단기 판매 수량은 이제 팔린 거의 단가가 어떤 얼마짜리가 나갔냐 곱해줄 거고, 기말 재고 수량은 남아 있는 거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곱해주면 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으로 얘네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개별법이라는 건 우리가 사왔을 때 팔렸을 때의 그 금액을 매입 가격과 매출 원가를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이 개별법은 우리 매입 원가와 매출 원가를 1대1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똑같은 물건을 다른 값으로 몇 개 사왔어요. 그런 물건을 팔았을 때에 얼마에 사왔던 걸 팔았다고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정확하지만 우리가 물건이 기수가 조금만 여러 개가 되고 가격의 변동만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인 거지 현실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 물량 흐름의 가정법에 우리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이 될 거고,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우리가 사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는 가중 평균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가중평균법은 또 둘로 나눠지는 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이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매번 우리가 사왔을 때마다 평균을 내다가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면 팔기 직전까지의 평균 가격을 팔렸다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 가능한 것은 수량 결정 방법을 우리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에요. 그럼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하고 다르게 그냥 기말에 올해 총 사온 물건의 개수와 총 사올 때 들어간 돈을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에서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그냥 평균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린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개수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방식이라서 얘는 기말에 한 방에 하기 때문에 얘는 실질 재고 조사법을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질 재고 조사법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입 선출법이 있는데 이 후입 선출법은 말 그대로 최근에 산 게 매입한 금액의 단가의 물건이 우리 최근에 산 게 제일 먼저 팔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사왔던 게 지금 팔았다면 막 사왔던 걸 팔았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선입선출법은 우리 부패되는 생물 같은 경우는 후입선출법은 불가능하겠죠. 사올 때마다 팔렸다고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또 그런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부패되지 않는 물건이고 창고 안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들 있죠. 그거는 안쪽에 있는 거 빼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물건들만 그렇게 쌓을 건데 그때는 최근에 사온 걸 제일 문에서 가까운 곳에 두겠죠. 그럼 팔리면 그 물건 나와서 팔았다 이런 방식이 후입선출법인 거예요. 그럼 이 후입선출법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얘네들 계산하는 것도 저와 같이 좀 보면서 또 재고 자산들 뭐 다들 마무리하고 또 비유동 자산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